네, 2024년. 이제 작년이 됐죠. 2024년 작년은 살아있는 가장 위대한 투자자인 워런 버핏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에게는 그야말로 매도의 연도였습니다. 버크셔 포트폴리오 1위는 지금도 애플이긴 하죠. 하지만 2024년 3분기까지 버크셔는 대략 6억 주를 팔아치웠습니다. 6억 주? 그게 얼마나 되는 건데? 하고 물어보신다면 이렇습니다. 2023년 말 버크셔는 애플 주식을 9억 주를 넘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분기에 대략 1억 주, 2분기에 대략 4억 주, 3분기에는 1억 주를 추가로 매도하면서 3분기 말에는 3억 주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9억 주에서 3억 주로 대략 3분의 2나 덜어낸 겁니다. 그런데 애플뿐만이 아니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대량 매입해서 무려 15년 넘게 보유해온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많이 덜어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말 10억 3천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2024년 3분기에는 2.4억 주 정도를 한 번에 팔았습니다. 20%나 넘게 팔아버린 거예요. 버핏이 팔았다고 해서 미국 주식이 바로 하락하는 건 아닙니다. 하락했던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미국 주식은 2024년 굉장히 강력했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버핏도 틀리네. 이 양반도 이제 한물 갔네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너무 단순하게 보시는 겁니다. 버핏같이 대규모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주식 매도 자체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을 보고 주식을 팔려면 주식이 초강세 시점에, 즉 오르고 있을 때 팔기 시작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버핏은 조금 더 앞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보유 현금은 3분기에 3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네, 우리나라 돈으로는 대략 400조 원을 넘죠. 역사상 최대의 현금을 가지고 2025년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현금도 투자의 하나로, 말하자면 지금 현재는 주식도 그 다른 어떤 투자 기회들도 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금 비중이 25%에 달했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금 비중이 24.5%를 넘어선 건 2005년 6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미국 시장은 금융위기로 인한 대혼란에 빠져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확실히 버핏은 지금의 주식시장이 바닥보다는 천장에 가깝다, 혹은 곧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2025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역사상 최대에 가까운 버핏 지수,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사상 최대의 현금 수준이 개인 투자자인 저와 또 여러분께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우선은 버핏 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버핏 지수는 주식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을 국내 총생산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2001년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버핏이 적정한 주가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최고의 척도라고 말하면서 유명해진 척도죠. 닷컴 버블 당시 이 지수는 15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 시총이 미국 GDP의 1.5배 정도였다는 뜻이죠. 대충 계산하면 버핏 지수는 120 정도를 기준으로 시장의 과열 정도를 잴 수 있는데요. 120을 넘으면 시장이 과열되었다고 보고 150에 달하면 심각한 과대평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수는 2024년 말 기준으로 200을 넘어섰습니다. 120이니 150이니가 아니라 역대 최대, 그러니까 200을 넘어선 거예요. 즉 2008년이나 2000년 붕괴 직전보다도 지금 미국 주식은 비싼 상태라는 겁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버핏 지수에 따르면 말이죠. 미국 주식이 비싸다고 말하면 그럼 언제는 미국 주식이 안 비싼 적이 있었냐는 말이 많이 돌아오는데요. 지금은 역대로 비싼 구간이기는 한 겁니다. 그래도 버핏 지수 하나만 보면 신뢰도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지표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슐러 퍼 지수입니다. 슐러 퍼 지수는 설명이 너무 길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여기다 좀 써놓도록 할게요. 미국 주식 슐러 퍼 지수는 24년 말 기준 대략 30배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항상 비쌌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주식의 슐러 퍼 값은 무려 15를 하회하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버핏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대량으로 매수했죠. 버핏이 애플을 산 것 또한 2016년, 그러니까 이 지수가 30이 채 안 되던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을 한번 비교해보죠. 지금이 얼마나 비싸냐 하면 대공황을 이미 앞지른 수준입니다. 아직 2000년 초반의 닷컴 버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이 지수가 높았던 시기는 단 한순간, 바로 닷컴 버블 때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싸기는 비싸다는 거예요. 비싸다고 해서 바로 폭락할 거라는 거 물론 아니죠. 더 비싸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광기라는 건 원래 끝간데 없이 가니까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닷컴 버블을 이끌었던 건 소위 닷컴 주식들이었죠.
지금은 양상이 좀 다릅니다. 지금은 매그니피센트 7, 소위 빅테크들이 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AI에 대한 투자와 장밋빛 전망이 각각 상승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도입 부분에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현금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보유한 애플 주식의 3분의 1을 팔아치우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한 분기 만에 20%를 넘게 팔면서 버크셔 해서웨이는 기록적인 3천억 달러를 넘는 현금을 가지고 2025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막대한 현금, 그리고 버핏 지수도 그렇지만 버핏이 지금의 주가를 비싸다고 판단하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키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사주 매입인데요. 알고 계시겠지만 버크셔는 배당보다 주가가 저평가된 시점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2024년 3분기, 이번 분기에는 버크셔 해서웨이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얼마 만의 일이었냐 하면 2018년 이후 처음입니다. 대략 6년간 쭉 멈추지 않았던 일을 이번 분기에 비로소 멈춘 겁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사주 매입 기준은 되게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 비율로 정해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PBR이죠. 버크셔 해서웨이 PBR을 보면 이렇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버크셔 해서웨이의 PBR은 0.9배 정도까지 떨어졌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1.2에서 1.4배 사이에서 반등에 성공하며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에서 4분기 현재에는 주가 상승과 더불어 이 배수가 1.6에서 7배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3분기 보고서에서 버크셔 해서웨이는 버핏의 자사주 매입 가격이 버크셔의 내재 가치를 밑돈다고 믿을 때 자사주를 매입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말인즉 지금은 버크셔 주가가 내재 가치를 웃도는 시점이라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멈췄다는 뜻일 겁니다. 자, 2025년을 맞아서 역대 최대의 현금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버핏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가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핏 증시가 과열되었다고 여긴다고 해서 주식이 바로 내린다거나 주식시장이 내일 바로 폭락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그렇죠. 과거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금 비중을 늘렸던 예전 대표적인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닷컴 버블 이전 1990년도 후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08년 금융위기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엄청나게 조롱을 받았죠. 닷컴 버블에도 뛰어들지 않았고 부동산 거품에도 손을 흔들지 않았단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고평가는 더 오래 갈지도 모릅니다. 더 비싸질 수도 있죠. 하지만 과거 조롱받던 버핏은 장기적으로 결국 닷컴 버블이 터지고 또 결국 금융위기가 오면서 절호의 투자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개인 투자자로서 우리가 챙겨야 할 점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시장에 대한 냉정한 평가입니다. 지금 미국 주식은 확연히 비싼 구간입니다. 그 비쌈의 정도가 어떤 지표를 쓰면 닷컴 버블을 넘기도 하고 또 어떤 지표를 쓰면 비슷하기도 합니다만 역대로 따져봤을 때 이와 같은 밸류에이션을 오래 유지한 사례가 없다는 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이번에는 다를까요? 다르다는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강한 확신이 요구될 겁니다. 두 번째는 버핏의 현금 비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금은 투자자에게 있어서 목숨줄과도 같습니다. 100% 주식에 들어가 있으면 혹시나 기회가 온다고 해도 크게 베팅하기가 힘들겠죠. 각자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서 주식과 채권, 현금을 나누되 현금 비중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안전 마진을 둘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은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버핏의 투자 방법을 개인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단언컨대 옳지는 않습니다. 가장 크게는 펀드 규모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리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도 버크셔 해서웨이만큼의 큰 펀드에게는 유의미한 수익률을 내줄 만큼이 되려면 일정 정도의 시총 크기가 담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하겠죠. 1990년대 후반 그리고 2002에서 2005년 현금 비중을 늘리며 비웃음을 받았지만 그 경고를 장기적으로 서서히 받아들였던 개인 투자자들은 그 이후의 폭락에서 살아남았을 겁니다. 네, 오늘은 버핏과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버핏이 어떤 생각으로 2025년을 맞이하는지를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기록적인 현금 비중과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려는 버핏 지수, 슐러퍼 지수, 그리고 6년 만에 멈춘 버크셔 해서웨이 자사주 매입 등에서 버핏이 지금의 미국 주식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저는 확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도 틀릴 수 있죠. 그렇지만 버핏이 주식을 팔았는데도 조금 더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해서 틀렸다고 바로 무시할 일은 아닐 겁니다. 그는 어째서 왜 지금 미국 주식이 비싸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와 같은 생산적인 질문으로 이어가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이 방향이 맞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고면미아 투자의 세계 고면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녹음이 끝나가지고 말을 좀 빨리 하기도 했지만 그러네, 새해네요. 새해니까
새해 인사를 일단 해야 되겠죠? 올해는 푸른 뱀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푸른 뱀 푸른 뱀 하면 무슨 판타지 소설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뱀띠인데 그래서 이제 12살이에요. 아무튼 예. 올해로 태어난 지 이제 12년이 됐네요. 아무튼 뱀띠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하시고 싶으신 거 다 하시고 새해 뭐 안타까운 사고도 있고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이야기만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처지지 마시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삶을 저도 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저도 올해는 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것들이 제가 주변에 이야기하면 사실은 "너 왜 그러려고 하니? 왜 다음을 생각하느냐?" 혹은 "네가 해왔던 것과는 다른 어떤 것들을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떨 때 이런 질문을 받느냐면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더 그런 쪽으로 생각이 확고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짧은 시간을 살잖아요. 그쵸? 제가 아직 12살이지만 저희가 사는 시간이 그렇게 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모든 순간에 하고 싶은 걸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하기 싫은 일도 때로는 해야죠. 뭐 그건 뭐 당연한 건데 그 상황을 뭐 중장기적으로는 바꿔갈 수 있는 노력도 같이 곁들여야 된다. 아니 잠깐만 너무 교장 선생님 같은데? 그래도 교장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 이렇게 빨리 하진 않으시니깐요. 예. 아무튼 그래서 저도 올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제가 올해 뭘 하고 싶냐 하면은 일단은 뭐 유튜브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방송의 폼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도 좀 바꾸고 물론 주기도 늘리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뭐 진로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바가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거 너무 이게 솔직하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약간 좀 대명사로 들어가는 감이 있는데 추상적으로 그런 것들이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뭐 안정적이진 않아요. 뭐 그런 게 그냥 살아도 되잖아. 안 되나? 그래도 돼요. 근데 안 돼. 싫어. 시간이 없잖아. 지금 당장. 나도 그런 거 할까? 그 자기 계발 저기 사기꾼들처럼? 응? 그 성공파리들처럼 저도 할까요? 새해 목표를 그걸로 해 볼까요? 그건 아니고요. 아. 저는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은 또 녹음 시간이 너무 길어지네. 만나면은 그 가까운 사이가 아니어도 꿈이 뭐냐고 물어볼 때가 왕왕 있어요. 직장 동료들한테도 물어봐요. 예를 들어 뭐 차장님 아니면 뭐 부장님이면 "차장님은 꿈이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럴 때 눈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진짜 의외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음. 뭐 그 의외의 내용까지 제가 다 이야기하기에는 이건 개인의 프라이버시니까. 그래도 그런 걸 들을 때 물론 그걸 다 개인들이 모두 이루기는 힘들 거예요. 힘들죠. 왜냐면 뭐 가족도 있고 생계도 있고 현실적인 한계들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 품고 있다. 혹은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그리고 꿈이 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걸 냉소하지 않는다는 그 순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꿈이 뭐냐고 물어보게 돼요. 네. 그래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꿈이 뭐예요? 궁금하네. 그러니까 엄청 궁금한 건 아니고 그냥 약간 의례적으로 궁금해요. 네. 제 꿈은 있는데 그 소중한 건 비밀로 해야죠. 네. 아무튼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